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여러분의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1,900원을 넘겼습니다. 이 기름값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대한민국. 매일 바다 건너에서 약 280만 배럴의 검은 액체를 실어와야만 공장이 돌아가고 편의점 물가가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이 안 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필 깨끗하고 좋은 미국 기름을 놔두고 세계가 외면한 중동 찌꺼기만 고집하는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찌꺼기가 어떻게 65조 원 수출 제국의 핵심 무기가 됐는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이상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석유 제품 수출액 연간 47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조 원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석유 제품 수출 3위에서 5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세계 항공유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29%입니다. 세계 1위예요. 미국이 수입하는 항공유의 71%가 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하늘을 나는 비행기 10대 중 7대는 한국산 기름으로 날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미국 서부 해안, 캘리포니아나 하와이 같은 곳은 항공유의 85%를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호주가 수입하는 연료의 25%가 한국산입니다. 그리고 혹시 BMW나 벤츠 타시는 분 계시면 엔진 오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프리미엄 엔진 오일의 원료가 되는 기유, 한국산 기유 기반입니다. 울산, 여수, 대산, 이 세 곳에 세계 5위권 규모의 단일 정유 공장이 몰려 있습니다. SK에너지 울산 공장은 하루 84만 배럴, GS칼텍스 여수 공장은 80만 배럴을 처리합니다. 정유 사사를 합치면 하루에 296만 배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기밀 무기가 바로 세계가 외면한 찌꺼기 기름입니다. 도대체 왜 깨끗하고 좋은 미국 기름을 놔두고 찌꺼기를 고집하는 걸까요? 첫 번째 단서는 지도에 있습니다. 세계에는 크게 세 가지 대표 원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WTI, 북해의 브렌트유, 그리고 중동의 두바이유. 이 중에서 미국 WTI는 맑고 깨끗한 고급 기름이에요. 불순물이 적어서 정제하기 쉽고 그래서 비쌉니다. 반면에 중동 두바이유는 황성분이 많고 끈적끈적한 저질 기름이거든요. 세계 시장에서도 WTI보다 배럴당 3달러에서 5달러 정도 쌉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싸고 지저분한 중동 기름만 고집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거리입니다. 중동에서 한국까지 바닷길로 20일에서 25일이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미국 텍사스에서 오려면 파나마 운하를 돌아서 45일에서 60일이 걸려요. 2배가 넘는 거리죠. 가까운 동네 마트에서 싸게 사는 게 합리적이지 비행기 타고 백화점 가서 비싸게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중동 노선은 축구장 3개 크기의 초대형 유조선으로 한 번에 200만 배럴을 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텍사스 항만은 수심이 얕아서 이 초대형 유조선이 만재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배에 나눠 실어야 하니까 배달 단가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배럴당 수송비 차이가 1.12달러나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돈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구조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두바이유는 WTI보다 배럴당 3달러에서 5달러 저렴하고 수송비도 배럴당 1달러 이상 차이가 나니까 합치면 배럴당 약 4달러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 수입량 약 280만 배럴을 곱하고 다시 365일을 곱하면 연간 절감액이 5조 5천억에서 6조 5천억 원이 됩니다. 매년 6조 원 가까이를 아끼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거리와 돈, 이 두 가지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진짜 핵심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찌꺼기 기름의 정체부터 알아야 합니다. 석유라는 게 사실 공룡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바다에 살던 미생물에서 시작된 건데요. 중동 지역은 좀 특이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수억 년 전에 테티스라는 거대한 바다가 있었거든요. 이 바다가 지각 변동으로 갇히면서 물이 증발하고 두꺼운 소금층이 생겼습니다. 이 소금층이 뚜껑처럼 석유를 가둬놓은 건데
문제는 소금 성분이 기름 속으로 스며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기름은 황 성분이 많고 끈적하고 무거운 중질류가 된 거예요.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은 이런 소금 뚜껑이 없었습니다. 바위랑 모래가 자연 필터 역할을 해서 깨끗하고 가벼운 경질류가 만들어진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경질류는 라면 같은 거예요. 끓이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중질류는 뼈다귀 같은 거예요. 그냥 먹으면 아무 맛도 안 나지만 잘 다루면 진국이 나오거든요. 1970년대 세계를 뒤흔든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 대한민국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 뼈다귀 같은 중동 중질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설비를 짓겠다고요. 그때부터 50년 동안 울산, 여수, 대산의 정유 공장들은 오로지 이 무겁고 끈적한 기름을 처리하는데 최적화됐습니다. 5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기름을 쪼개는 고도화 설비를 갖추고 다른 나라들이 꺼리는 이 기름에서 최대한 많은 걸 뽑아내는 기술을 연마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찌꺼기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든 핵심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선택에는 되돌릴 수 없는 구조가 생겼습니다. 50년 동안 중질류에 맞춰 지은 설비에 갑자기 미국산 경질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비 효율이 급락합니다. 맞춤 정장을 입던 사람한테 기성복을 입히는 것과 같거든요. 몸에 안 맞으니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 설비를 경질류 처리용으로 바꾸려면 수십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질류를 정제하면 잔사유라고 하는 부산물이 약 40%나 나옵니다. 경질류는 20%밖에 안 나오거든요. 부산물이 2배나 많다는 건 그만큼 활용할 원재료가 2배라는 뜻입니다. 한 번 맞추면 바꿀 수 없는 구조, 그러나 바꿀 이유도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찌꺼기에서 도대체 뭐가 나오길래 그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중질류를 정제하면 나오는 것 중에 나프타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제조업의 쌀이에요. 플라스틱, 합성섬유, 합성고무, 심지어 반도체 세척제까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 이 모든 게 나프타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기가 막힌 짓을 했거든요. 울산과 여수의 정유공장과 석유화학 공장을 바로 옆에 붙여놓은 겁니다. 배관으로 직결해서 나프타가 나오는 즉시 화학공장으로 보내버리니까 운송비가 제로입니다. 이 클러스터 구조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나프타를 석유화학 제품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거죠. 나프타만이 아닙니다. 벙커유라고 배를 움직이는 기름도 대량으로 나옵니다. 한국 조선업이 이 저질 벙커유를 효율적으로 태우는 엔진 기술을 개발하면서 2008년경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중질류의 부산물이 조선업까지 먹여 살린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유공장에는 고도화 설비라는 게 있는데 글로벌 업계는 이걸 보고 땅 위의 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잔사유 40%, 다른 나라라면 그냥 버리거나 싸게 팔아야 할 이 무거운 찌꺼기를 500도 이상에서 촉매로 쪼개면 휘발유, 경유, 항공유가 추가로 나오거든요. 같은 양의 원유에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고부가 제품을 뽑아내는 겁니다. 한국이 석유 제품 수출에서 연간 65조 원을 벌어들이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석유 소비의 59%가 산업 부문에서 쓰인다는 걸 아시나요? 석유화학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내가 쓰는 플라스틱, 내가 입는 옷, 내 스마트폰 케이스가 전부 이 찌꺼기에서 나온 겁니다. 더 이상 찌꺼기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 기름을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S-오일 지분 63.4%를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아람코가 부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짓고 있는 샤히 프로젝트. 이건 원유에서 화학 제품을 뽑아내는 비중을 10%에서 50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기술입니다. 정유사에서 화학회사로 변신하는 거죠. 세계 최초 상용화예요. 나프타로 플라스틱을 만들고 벙커유로 배를 띄우고 고도화 설비로 항공유까지 뽑아내는 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세계가 한국 없이는 하늘을 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성공 스토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구조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50년간 쌓아 올린 이 모든 것이
지도 위에 단 하나의 점에 달려 있거든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성공의 아킬레스건이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사이,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유일한 바닷길인데요.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겨우 34km입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가 이 좁은 물길 하나를 통과하고요. 한국으로 오는 중동산 원유의 95% 이상이 여기를 지나갑니다. 해협 하나가 막히면 편의점 삼각김밥 가격이 오르고 반도체 공장이 멈추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올해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이 반격하면서 중동 전면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고 상선 공격으로 해운이 마비됐습니다.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72달러에서 11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40% 넘게 뛴 거예요.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는데 전월 대비 21.2% 급등이라는 건 1967년 통계 이후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해협 인근에 묶인 우리 정유사 유조선만 7척, 약 1,400만 배럴 규모가 발이 묶여버렸고요.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는 70% 전후입니다. 2021년에 59.8%까지 내렸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왜 다시 올랐냐면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를 금수 조치하면서 중동 물량을 흡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중동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 락인, 50년간 중진류에 맞춰 지어놓은 설비를 바꾸려면 수십조 원이 드니까 바꾸고 싶어도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비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한국의 석유 비축량은 201분으로 IEA 기준 세계 6위 수준이고요. 정부가 UAE에서 원유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봉쇄가 장기화되면 유가 14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유업계는 생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2027년부터 국제선의 친환경 비행기 기름인 SAF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처음에는 1%만 섞으면 되지만 2030년에는 3에서 5%, 2035년에는 최대 10%까지 올라갑니다. 한국이 항공유 수출 세계 1위인데 이 SAF를 만들지 못하면 그 1위 자리를 뺏기는 겁니다. 국내 정유호사가 모두 SAF 투자에 뛰어든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샤히 프로젝트 같은 원유 직접 전환 기술입니다. 기름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름에서 바로 화학 소재를 뽑아내는 방식이에요. 석유를 태우는 시대가 끝나도 석유로 물건을 만드는 시대는 끝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수입선 다변화. 캐나다 오일샌드나 앙골라, 동남아시아 원유를 더 확보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구호에만 그쳤던 이유가 있어요. 기술적 락인 때문에 바꾸기 어렵고 바꾸더라도 수송비가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핵심 광물, 히토류의 정년을 중국이 91%나 독점하고 있거든요. 중요 전략 광물 정제 시장의 7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공 석유에서 벗어나려다가 이번에는 중국 광물에 매달리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의존 대상만 바뀔 뿐 자원 빈국의 속명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찌꺼기 기름은 약점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50년간 쌓아 올린 이 구조가 대한민국을 석유 수출 강국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호르무즈라는 단 하나의 해협에 운명을 걸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진화시키느냐가 다음 50년을 결정합니다. 돈의 그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